예, 안녕하십니까. 은빛수다방 10월 이 추석 끝나고 정말 20일이 훌쩍 지나가서 지금 20일째 우리가 추석 전에 한번 모이고 이번에 모인 것 같은데요. 10월이 벌써 20일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10월 한 달 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우리 유지아 선생님 뭐 특별한 얘기 없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10월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예. 네, 황금 같은 연휴기가 동안에 아이들하고도 또 오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는데 연휴의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제가 사랑하는 막내 이모님의 부고를 접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한동안 또 이제 저희 외갓집에 마지막 한 분 남으신 어른이셨는데 그분의 부고를 접하고선 진짜 갑자기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렸다는 느낌이 이건가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엄마와 외모가 굉장히 많이 닮으셨고 성격 또한 비슷하셔가지고 엄마를 많이 떠올리게 해주시던 그런 이모님이셨는데 그런 이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까지도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 계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차피 시간이 가면은 조금씩 옅어지고 잊혀지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한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차이가 뭐지? 막 이러면서 조금 슬픈 그러한 경험을 가졌었어요. 그랬어요. 아무튼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기쁨과 슬픔이 뭐 늘 인생사에는 이제 공존하는 것 같고 어떻게 잘 갈무리를 하냐 또 우리가 일상을 또 유지해 나가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 저는요 이제 놓을 때 좀 버릴 거 버리고 정리 좀 하자 그랬는데 결론은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뭐 그냥 힘들고 그냥 그래서 하다 말고 그래서 결국은 제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연휴가 기니까 좀 집에 있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누가 통도사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통도사가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자기네 사찰에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밤에 이제 불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눈 수술 이후에 이 빛에 굉장히 눈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10월 달 되니까요.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제가 내일 모레는 서울 명동을 갑니다. 그 명동을 가는데 명동에서 지금 원래 서울에서는 10월 달 그 명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그림과 그 음악을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는 꼭 보고 싶어서 내일 모레 이제 상경합니다. 네. 시골 사람 축하드립니다. 동영상 좀 찍어오세요. 동영상 좀 찍어오세요. 서울 구경 같이 그 해야죠. 영상 못 찍게 할 것 같아요. 성당 안에 저기 하면서. 성당에서. 성당에서. 예, 명동 성당에서 해요. 지금. 예. 야 시골지가 서울지 되는 경험을 이제 아시게 되시겠군요. 예,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떤? 예, 명절 3, 4일 전부터 애들이 뛰어올려서 13명이 4, 5일간 그냥 추적되는데 그냥 진짜 간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밤이 올 수가 없다. 그냥 뭐 소고기 10근, 돼지갈비 10근을 그냥 순식간에 해치우더라고. 애들이 진짜 한참 먹는 그거를 나이니까.
먹었다고 하니까 별로 뭐 못 느끼지만 그걸 만드는 만든다고. 거는 예. 그럼요. 얼마나 아유, 그렇죠. 우리 집사람만 그냥 죽을 좀 됐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고피디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연휴 동안 눈 수술을 받아가지고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안경을 왜 끼고 있나요?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이에요.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조심하라고 하셔서 꼈는데 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고요하게 또 연휴 길었잖아요. 이렇게 혼자 보내본 적이 처음인데 처음에는 뭐 쉬고 좋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암막 커튼 치고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집에서 만들어주신 추석 음식들을 좀 싸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나마 간접적으로 추석을 그랬구나.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눈이 좋아졌습니까? 그래도? 너무 잘 보여요. 네, 아. 개벽 천지 같겠다. 광명을 찾았죠. 네. 그거 다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하면 영원히 잘 되는 거 아니죠, 라식 수술이? 또 근데 시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시 또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한 번 수술을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눈은 아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사람마다 하시더라고요. 다르구나. 망하게 얇아서.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한 번으로 끝낸다 생각하시고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셔야 그럼 됩니다. 안경을 벗어도 되는 겁니까? 언제 벗으면 됩니까 이제? 한 달은 그래도 잘 끼고 있으라고 하셔서 몇 주 남았습니다. 한 달 지나면 이제 안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계속 끼고 있지 않을까요? 모니터를 봐야 돼서. 아, 블루라이트 이렇게. 네, 조심해야 되니까. 아, 야, 눈이 보배니까 그죠? 맞아요. 눈하고 이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우, 진짜 맞아요. 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가까운 건 벗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가끔. 저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써 있는 걸 보려면 막 안경을 막 어떻게 해서 아예 오늘은 벗었어요.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안경을 쓰면은 안경을 자꾸 6개월마다 바꿔줘야 되나 봐요. 이게 처음엔 밖에 조절해야 하는데 얼마 좀 지나면 또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초점 뭐 이런 거. 예, 다초점인데 그래서 또 받고 좀 무한 것 같아서 어떻게 버팅기고 있는데 암만 해도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고 보니까 다 안경 쓰시는 분들이에요. 안경이네. 다 안경. 맞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고 산다는 게 참 편한데 그죠?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아, 얼마나 불편해. 겨울에 그냥 이게 안개가 끼니까 갑자기 바깥에 안에 들어오면 이게 뿌옇게 되고. 예. 이게 뭐야 수영장에 가서는 못 쓰잖아요. 수경을 뭐 도수에 맞는 거 그것만 써야 되니까 또 그것도 불편하고. 맞아요. 수경도 도수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 요새 끼고 그거예요. 다니면.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안 않으니까 그냥 대충 보이는 건 괜찮은데 이제 걷거나 이럴 때 잘못 보면 이제 넘어지거나 이러니까 그런 선글라스도 좀 끼기가 어렵잖아요. 선글라스도 이제 도수에 맞춰서 해야 맞는데 되니까. 근데 그게 선글라스도 또 멋스럽게 할 수가 없는 게 안경 도수에 맞춰서 맞아요. 이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태에 맞춰서 알을 넣어야 되는데 알에 맞춰서 태를 선택해야 되는 거 거꾸로.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친구들이 예쁘게 쓰면 나도 써야지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렌즈가 안 들어가서. 코받침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 예. 코 들어가가지고 까맣고 눈이 좀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눈도 막 이렇게 움푹 파여. 예, 예. 그리고 썼다가 안경을 오래 쓰던 사람이 안경 벗으면 눈이 이상해요. 시쳇말로 뭐 썩은 동태눈 같아 뭐 이런 말 친구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처럼 좀 눈이 초점도 맞아요. 그렇고 뿌옇고 이상해. 좀 본인 스스로도 느끼기에 눈은 좀 그렇다 그런 느낌 들고 예. 이게 눈 저기가 돈 얼마나 잡아먹는지 몰라요. 보험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보험 되는 거는 요 백내장고 저기만 살살 긁어낸대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수정체를 갈아 끼워 가지고 눈 노안. 도수를 조정을 해요. 노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저는 198만 원이라고 그래서 두 쪽을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한 눈에 그래요. 그랬죠? 거기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검사인데 검사할 때마다 그냥 뭐 맞아요. 뭐 어떤 거는 30만 원, 어떤 거는 뭐 몇만 원 하여튼
아유 돈 많이 갖다 바쳤어요. 약도 많이 나가죠. 예, 약도 많이 저기고. 알겠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눈이 밝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열 선생님 한번 좀 읽어 보실까요? 예. 그래서 긴장을. 아까 시작할 때 저기 막내 이모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막내 이모님을 보내며 제가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육남매의 막내였던 87세 막내 이모님의 부고를 들었다. 언젠가 올 일이라 생각했으면서도 막상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먹먹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주거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세상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막내 이모님은 친가와 외가 그리고 모든 친인척의 중심이셨다. 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으로 어른다운 품격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셨다. 막내 이모님을 떠나보내며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끈끈한 정을 누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정보가 넘쳐 흐르는 AI 시대에 이제는 어른께 여쭤볼 일도 조언을 구할 일도 드물어졌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가족 간 갈등 상황이 펼쳐지면 사랑으로 다독여주던 그런 어른의 자리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만 남으셨던 어느 해 막내 이모님은 의정부에서 강화도로 오셨다. 70 후반의 나이셨는데도 홀로 쓸쓸히 생신을 맞이하실 형부를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사 이모라 불리던 바로 위 언니와 외사촌 오빠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막내 이모님은 평생 형제 자매의 생일을 챙기며 서로 왕래하셨다. 어머니 아버지의 생신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찾아오셨고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늘 생신상을 넉넉히 차렸다. 음식을 싸드리고 차비를 봉투에 담던 그 시절, 그 따뜻한 의식이 자연스레 몸에 배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전통은 오래도록 이어졌고 우리에게 부모님 생신날은 곧 이모님들 방문날이었다. 부모님 또한 외가댁 어른들의 생신에는 반드시 찾아뵈며 축하드리곤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형제간의 도리를 배웠다.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고 산 교육이었다. 막내 이모님은 조카들의 결혼식, 입원, 손주 출생 등 모든 일을 챙기셨다. 그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일상이었다. 세월이 흘러 몸이 불편해져도 요양원에 계시기 전까지 그 습관을 놓지 않으셨다. 어느새 친척들 사이에서 이모님을 뵙는 날은 곧 부모님을 뵙는 날이 되었다. 아니, 사실은 막내 이모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형제들의 길을 잊지 않고 먼 길을 직접 찾아다니셨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막내 이모님은 5 형제와 배우자 그리고 막내 이모부님까지 모두 하늘로 보내신 뒤 마지막으로 그 길을 따라가셨다. 아마 그리운 형제들을 만나러 막차를 타고 떠나신 게 아닐까 싶다. 막내 이모님이 보여주신 그 진한 형제의 그 따뜻한 사랑이 이제 우리 세대에서 점점 옅어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켠이 허전해진다. 막내 이모님은 코로나의 고비도 이겨내셨다. 그러나 끝내 치매와 낙상의 상처 앞에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나는 문득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고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다. 그 웅덩이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막내 이모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괜찮아. 세상사 다 그런 거야. 태어나면 언젠가는 떠나는 법이지.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양보하며 살아.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야. 막내 이모님, 하늘나라에서도 늘 그 모습 그대로 예쁘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조카 경숙 드림. 너무 음악 배경음악과 잘 어울리는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카 경숙은 누구신가요? 아, 제 어릴 때 이름이 경숙. 호적 아닌 집에서 불리던 이름. 그래서 다른 분이 선생잖아. 마지막에 선생님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럼 집에서는 경숙이라고 이름이 불렸었나요? 예, 호적상에는 이제 제가 돌림자 저희 집 유씨가 제자 돌림이라서 이제 호적상에는 유재월로 올라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는 유재월로 불렸는데 이제 이모님이나 이제 주변에 계시던 어른들은 계속 어릴 때부터 부르던 경수가 이름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집 안에서만 불리던 이름. 야, 더 애틋하겠네요.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이거 사람을 보낸다는 게 참 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되게 힘든 일 같아요. 그래서 다시 추억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그분이 있었기에 또 내 삶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네.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떤 거? 네. 먼저 번, 두 번은 내가 최초로 맛보고 느꼈던 생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고기 맛 처음 맡을 때의 그 소감을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청 맛, 조청을 처음 먹어보고 느꼈던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제삿날이면 엄마, 누나들은 다식을 만든다. 쌀다식, 콩다식, 푸른 콩다식, 깨다식, 검정 깨다식, 그리고 송화가루 다식을 만든다. 송화가루만 빼고 모두 소태해서 볶아서 절구에 빻아서 고운 채로 받쳐서 조청으로 반죽하여 다식을 만든다. 다식판에는 국화무늬, 매화무늬, 목숨 숫자 무늬, 인농꽃 무늬 등 5가지 문양이 있는데 다식판에 반죽된 재료를 넣고 손가락 꼭꼭 누른 후 위로 조금 볼록한 부분을 칼로 싹 잘라내 평평하게 만들고 잘 마감질하여 목기에 높이 고여 제사상에 올린다. 이 다식은 제사가 끝나면 내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보았던 것이다. 송화가루는 5월 초선 옥천지방에는 5월 1, 2, 3일 중에 소나무 꽃순이를 채취해서 만든다. 그때만 되면 엄마는 달기를 옆에 메고 뒷산에 올라 솔순을 채취한다. 언제나 그날만 되면 송화꽃순이 통통 익어 볼록해지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꽃이 입을 벌려 송화가루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다리키를 달려서 머리에 걸치고 따라다녔다. 채취한 솔수는 보자기에 펴서 잘 말린 후 톡톡 털어 그 가루를 고온치로 친다. 그러면 솔잎이나 송화 껍질 부스러기 불순물들이 분리된다. 그리고 그 고온 가루는 함지에 물을 담고 그 물에 송화가루를 부어 잘 저은 다음 하루 이틀 두면 먼지는 바로 바닥으로 가라앉고 고와서 분리 안 된 송화꽃 껍질 부스러기는 물을 한 방 머금고 물 중간쯤 가라앉고 가루는 며칠이 돼도 물을 흡수하지 않아 위로 동동 떠 있어 주걱으로 위만 살살 걷어 깨끗한 보자기에 널어 말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송화가루가 되고 잘 말려 두고두고 제사의 다식으로 쓰인다. 샛노란 빛깔의 송화다식은 입에 넣으면 술량이 입안 가득 퍼지고 사르르 녹는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마당에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부엌에서 연신 시루에 떡가루를 찌내기가 바쁘게 마당에 놓여진 안반에 옮겨진 마을 장정들이 떡매질을 한다. 처음에는 떡매에 물을 묻혀 질근질근 비비다가 떡매를 하늘 높이 치켜들어 철썩하고 내친다. 떡매질이 쉼없이 반복되면 안악들은 연신 손으로 물을 묻혀서 떡을 장단에 맞춰 떡에 물칠을 하지만 그래도 떡매에 떡이 달라붙어 딸려 나오다가 떨어져 하늘로 솟구쳐 미리 볏짚을 깔아놓은 마당에 뚝 떨어진다. 우리는 그 떡을 주워 먹기에 재미가 있다. 떡매질이 끝나면 아주머니들이 여럿이 너나 할 것 없이 팔뚝면을 둥둥 걷어 올리고 달려들어 떡가래를 만들고 또 절편을 만들어 안방에 모여있는 어른들 먼저 드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나눠 먹는다. 나의 기억의 백미는 그 절편을 조청에 찍어 먹는 것이다. 그 조청이 너무나 맛있어 떡을 조금씩 베어 먹으며 조청을 찍어 먹는 맛 정말 잊을 수가 없다. 털이 보름쯤 다가오면 엄마는 조청을 만드신다. 쌀로 밥을 하고 단술을 만들어 그 물을 걸러 가마솥에 넣고 불을 뗀다.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가야 끝이 난다. 그리고도 밤을 새워 식혀야만 맛을 볼 수 있다. 그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엄마는 그 조청을 작은 항아리에 퍼담고 남은 것은 이웃에도 돌리고 식구들이 나눠 먹었다. 설이 지나고 얼마 후 나는 그 조청 생각이 났다. 그렇지. 그 조청이 어디 있을까? 나는 광으로 장떡으로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그 조청 항아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뒷뜨럭을 바라보니 커다란 독이 있었다. 그곳에 다가 집방 속으로 덮여있는 그 뚜껑을 열어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쭉 빼밀어 그 속을 들여다보니 옳거니 그곳에 엄마가 퍼담았던 그 조청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돌아오는 제사에 두고두고 쓰려고 숨겨놓은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아주 조금만 내가 먹으면 엄마는 모를 거야. 그런데 어떻게 먹지? 옳지. 난 큰 돌을 굴려다가 독 곁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큰 독 윗부분을 잡고 펄쩍 뛰어오르니 허리가 독 가장자리에 걸쳤다. 항아리 입구에 배를 걸쳐 엎드린 채 허리를 굽혀 독 속으로 머리와 손을 집어넣고 손을 쭉 뻗어보았으나 항아리에 손이 닿지 않는다. 안 닿네. 조금만. 자꾸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만 그러다가 밑으로 쑥 빠지고 말았다. 아, 됐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 항아리 뚜껑을 열고 손가락으로 조청을 찍어 먹었다. 한참 먹고 또 먹고. 아, 맛있다. 역시 꿀맛이야. 엄마는 왜 이런 데다가 숨겨서 나를 힘들게 해. 열심히 찍어 먹다 생각이 났다. 아니, 어떻게 나가지? 나는 벌떡 일어나 펄쩍 뛰어봤으나 어림없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펄쩍 뛰어도 올라도 들어올 때 같이 뒤지를 않았다. 옳지, 밀어보자. 나는 독 속에 옆으로 독을 확 부딪혔다. 움찔하게 독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반대 방향으로 또 밀었다. 이번엔 더 많이 움직였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힘주어 확 부딪히니 독이 옆으로 벌러덩 들어 눕는다. 나는 얼른 기어 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지구장이 얼마나 먹고 싶었길래. 조청만. 요즘엔 조청을 이게 참 보기가 많이 힘들죠, 그죠? 요새 사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돼. 엿질금으로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야 돼. 엿질금이란 용어도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죠. 모르죠. 조금 그런 예. 것 같아. 그 보리 이삭을 이렇게 예.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안 만들어서 모르는데. 보리 이삭을 구워가지고 계속 구우면 나오고 거기다 이제 고춧가루 해서 고추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혜 만들어서 식혜를 조이면 조청이 되고 조청은 더 주면 엿이 되고. 저는 선생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송화다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만들진 않고 이 무슨 명절 때나 뭐 홀레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송화다식을 많이 만드나 봐요. 그럼 저희 이제 외갓집에서는 그런 걸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새 파는 소관다식은 그 쌀가루랑 뭐를 많이 넣어서 좀 맛이 없어요. 쫀득쫀득하죠. 옛날에 그 맛을 기억하면서 사 먹는데 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드러우면서도 그 특유의 향이. 예. 아니 그 지금 다식 만드는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저 서울의 어느 구에 그 복지관에서 그 이제 다식 같은 거를 외국 학생들이 이제 온 대학의 애들을 불러가지고 우리의 음식을 이제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다식 만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봉사라고 이제 불려갔는데 주로 이제 중국 학생들이에요. 주로 중국 학생인들인데 이 다식을 뭐 콩다식도 만들고 뭐 깨다식도 만들고 이제 이 다식을 만들었는데 얘들 입에는 그게 이상한가 봐요. 그 손에 그거 막 이제 묻혀가지고 온 책상을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먹지도 않고 그렇게 난장판을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전통적이라는 거를 선보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 뭐 다른 나라 학생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저 올 추석에는요 송편 안 먹고 피자 먹었어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서 이제 이게 우리도 이렇게 자꾸 사라지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많이 바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가면 벌초하는 문화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벌초를 대행하더라고요. 다. 대행하는 건 옛날부터 했어요. 대행하는 걸 떠나서 이제 아예 안 해. 아예 자기 조부모나 묘소를 아예 잃어버리거나 세대 지나가면 그래서 방치되는 묘소가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누가 가서 벌초하고 그러니까 요새 낙골당. 장례가 3일장 안 한대요. 당일로 대부분 한대요. 당일? 당일로. 많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맞아요. 낙골당도 이제 그동안 낙골당 매장문에 낙골당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낙골당도 포화야?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추석 어디 갈 데가 생기잖아요. 낙골당이라도. 예. 그러니까 아예 뿌려버리고 그냥 그런 게 이제 조상에 대한 모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제사 안 지내는 집 많아요. 아 그럼요. 예. 제사도 이제 뭐 과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띄워놓고 이렇게 온라인 제사. 그런 게 있구나. 땅에 띄워놓고 사고가 이런 거 딱 해가지고 띄워놓고서 그렇게 저런다는 아이고 새로운 거 알았네. 아유. 얘기도 있다고 귀신을 하죠. 속이네. 귀신이 속나? 미디어 귀신. 문화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늘 주장하시던 건데 제사 이런 걸 갖다가 너무 허례에
그 의식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함께 모인다. 그날을 기점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가족 우애의 날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면 좋은데 또 모이면 또 싸우잖아요. 안 싸우도록 해야지. 맞아요. 싸워요. 모이면 서로 불편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오래됐는데 추석이나 설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 정도로? 1년에 2번 가기가 싫어가지고. 어. 근데 왜 해외 이민 가면 이제 사실 안 하셔도.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심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긴 하니까 또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기주의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나만 위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울린다는 이게 참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예. 사회도 이 그렇죠. 어울린다는 게 얼마나 좀 그러니까 사는 이게 맛이 있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서로 보살피고 서로 네. 살피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많이 이제 파편화되고 이제 농촌 마을에 가서도 이제 사실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우리 현상의 단면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우리 인천수 어머니 마지막 준비한 거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그 추석 그 전에 그 월요일 날 하려고 이제 보냈던 거를 못 하게 돼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용암사 옥천에 왔습니다. 아, 예. 용암사. 반가운 얘기네요. 옥천 용암사 3층 쌍탑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옥천 용암사는 656m 높이의 산 위에 세워진 두 개의 3층 석탑으로 자연 안반 위에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656m면은 뭐 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얕은 언덕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 안반 위에 세운 것으로는 지난번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동에 그 탑도 자연 안반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옥천하고 다른가? 옥천은 탑을 2개 세웠어요. 근데 다른 곳은 대부분이 한 길을 세우는 것이 많은데 유일하게 옥천만 2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제가 조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왜 다른 곳은 한 길인데 옥천은 2기일까?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그 용암사 같은 경내에 있는 마예불을 보면은 이 마예불이 신라 마지막 왕자 마이태자가 조성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이태자는 삼국사기라는 책에는 신라 경순왕,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죠, 첫째 아들이고 이름이 김일이다. 말년 베옷을 입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근데 이 마이태자가 유명해진 것은 이광수의 소설, 역시 불국사에서도 그 소설에 나오는 걸로 이제 그 유명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소설 마이태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삼국 유사에는 그 마이태자가 계골산, 지금의 금강산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옥천과 마이태자와 관련된 기록은 없습니다. 또 용암사는 의신조사가 법주사를 창건하기 1년 전 조성한 사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암사가 저 법주사보다 1년 먼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의신조사는 어떤 인물인가? 천축, 인도를 말합니다. 천축에 갔다가 백나귀에 불경을 싣고 돌아와 법주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을 속리산 법주사 본말사기라는 그 책 속에 남겨져 있고, 실제 요 내용을 바위에 새겨가지고 마치 마애불 같이 돼 있는 게 지금 법주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법주사를 찾아가는 많은 분들이 요거를 안 보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기록은 신라 진흥왕 14년 553년이니까 6세기에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루어 위의 것과 옥천과의 이 그 마이태자 이런 것이 서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신라 말 혼란한 시기에 승려, 도선
이 도서는 산천비보사상이라는 것과 풍수지리서를 결합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 스님입니다. 고려 첫 번째 왕인 왕건은 후뇨 10조, 후대 신하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에서도 도선의 설을 따라 전국에 사찰을 짓도록 했다. 즉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산천비보 도감에 의해서 종래 산수의 순역, 산이 너무 순한가 아니면 그 반대 너무 센가 이런 것을 무시한 채 함부로 절을 지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천에 결함이 있는 곳,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곳, 즉 땅이 쇠퇴한 기운을 북돋아 보충하여 안녕과 번영을 돕고자 절이나 탑을 세워 불교의 힘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탑이나 절을 짓는 것은 그 산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할 때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옥천에 있는 이 탑도 이런 사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록은 없어요. 그냥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두 탑 모두 동시에 고려시대에 세워진 탑으로 추정한다. 동탑은 현재 430m, 서탑은 413m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두 탑은 모두 바위 위에 2층의 기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두 탑 모두 1층 탑신이 2, 3층 탑신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 전체적으로 탑이 길쭉한 긴 형태이다. 이 두 탑의 크기가 다른 것은 원래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훼손되거나 이러한 것으로 이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 각기 동탑은 87mm, 서탑은 196mm로 동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 보수했는데 그 제가 보낸 사진에 보면은 탑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암, 즉 용을 닮은 바위라는 것이 일제시대 일본인들로 하여금 거슬려 훼손됐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유명한 산에 전부 다 쇠말뚝을 박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용이라는 거는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거니까 용암, 즉 자기네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이런 걸로 훼손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옥천, 영동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격전지로 이어져 신라 말기에도 세 나라 간의 긴장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의 삼국의 싸움이 치열한 것이 이 옥천과 영동, 대전 이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 게 어떤 학자들은 논산 지역이 그 싸움의 격전지였다. 또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신라 말기에 그 안정되지 않고 서로 싸움하는 이런 때에 이것이 산천비보 사상과도 연결되어져 안반 위에 탑을 세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수선한 이런 때에 바로 이 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바위 위에 세워진 탑 중에서도 유일하게 쌍탑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그 말씀드린 대로 왜 하필이면 다른 곳은 영동도 그렇고 바위 위에다가 하나의 탑을 세웠는데 여기만 유독히 쌍탑을 세웠을까? 기록은 없습니다. 한번 상상의 나래를 좀 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읽었을 때 탑 높이를 427m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조금 4.27m 이렇게 그게 아닌가? 427m면 7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읽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 그 크기에서 뭐 이제 좀 훼손되면서 줄어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기록 같은 게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그 다 측정을 했는지는 상세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완벽하게 믿을 만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기록을 의지했는가 하면 금강신문이라는 곳에 불교 쪽의 신문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 아니 그 높이 예. 탑 높이를 읽으실 때 예. 400 몇 미터라고 읽으셔가지고 그랬어요? 4점 몇 미터. 제가 잘못 읽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탑.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쌍탑을 다른 데와 달리 옥천만 쌍탑을 바위 위에다 세웠을까요? 예. 아마 옥천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용암사예요. 오로지. 있구나 이렇게. 저도 있구나예요. 가서 그 탑을 보긴 했는데 그냥 네. 여기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구나 했지 네. 왜일까? 네. 라는 의구심은 못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이 글을 통해서 비보책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세웠다라는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네요. 아직. 정답은 아니죠. 예, 기록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거기 가보셨나요? 쌍둥이. 예. 저 불국사도 석가탑, 다보탑. 예, 네, 두 개죠. 양쪽에. 예. 근데 이건 그냥 쌍 3층 석탑이니까 이름이 다보탑 석가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이. 바로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걸로 쌍탑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용암이. 그러니까 그걸로 용암사가 유명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천의 보물이죠. 그 유일한 보물. 예. 됐는데 그 용암사 이지당도 보물로 돼가지고 예. 보물이 두 개로 됐는데.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그 후삼국의 그 패권 싸움이 이제 어디냐 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옥천 지역이 그 패권 싸움의 주 전장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옥천은 어디보다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누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충청도 사람들이 해슈 하고 길게 빼는 거는 하도 이제 이쪽 저쪽 되니까 알사스 로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저게 치이고 이쪽에 치일 수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해슈 하고 이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옥천이 그만큼 전장지로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탑도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한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두 개로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기록은 없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왜 다른 데 없는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쌍탑을 세웠을까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한번 나중에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그 좋은 얘기, 옥천 얘기가 하니까 귀가 더 번쩍 뜨네요.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귀한 얘기 잘 들었고요. 예. 이번 주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죠? 좀 안타까운 그 벼도 이제 병이 많이 생기고 배추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산물이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가 오락가락하면서 되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또 이게 가을은 짧아지고 이제 여름과 겨울로 극한극사의 나라가 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시대가 많이 변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시대에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되고요. 예. 아무튼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눈 깜빡하니까 이제 11월이 어정스럽게 벌써 11월을 또 오게 됐습니다. 11월에 이제 설이 내리는 설이태도 이제 투석을 해야 돼요. 감 깎는 또 감 따서 이제 감 깎는 벌써 연시가 나왔더라고요. 23일이 입동이에요?
그래요? 네, 내일 모레 비가. 이번이 빠른 거죠. 예년보다 절기가. 근데 입동이면 옛날에 굉장히 쳤는데 진짜. 아유, 어쨌든 오늘 다시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요. 다시 또 만나는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채집해 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방송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나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맺지 못할 인연이란 생각을 말자 마음의 다짐을 받고 또 받아 100번 달랬지만 어쩔 수 없네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 때 밤비는 끝없이 소리 없이 내 마음 들창가에 흘러내린다
사랑이란 생각을 말자 아쉬운 미련만 남고 또 남아 잊으려 했었지만 잊을 길 없네 빗줄기 속에 추억 실어 그대 이름 불러볼 때 밤비는 끝없이 하염없이 마음의 슬픔처럼 흘러내린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